거긴 개미 지옥 같은데요. 한 번 들어가면 그냥 나오진 못해. 현재 반정부 무장 세력을 진압하는 데 있어 특기대 해체 목소리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인던이라고. 첩보에 의하면 특기대 내 비밀리에 결성된 암살 부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 일입니다. 처리하겠습니다. 공안부가 어디까지 갈 것 같소? 결국 특기대를 치고 큰 그림을 그리지 않겠습니까? 꼭대기에 누가 있는지 기다려보자. 현재 내가 어떤 상태야? 사수해. 너 그래야 살아남아 중요. 여자와 함께입니까? 그렇다. 문제 있나? 아무도 믿지 마. 우린 늑대에 탈을 쓴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탈을 쓴 늑대야. 누굴 원망해야 하죠. 누굴 원망해야 할지 모른다는 게 제일 억울해. 예, 오늘 인랑 GV 진행을 맡은 익스트림 무비 김동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영화 굉장히 멋있죠. 네, 그만큼 한국에서 가장 영화를 멋있게 만드는 감독님 김지훈 감독님을 모시고 네, 영화에 대한 좀 궁금한 점들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감독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도 김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폭염을 뚫고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정말 가장 적절하게 소개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정말 영화를 멋있게 만들고 싶었고 또 그런 배우들을 썼고 또 그런 이야기를 가져왔고 또 그런 비주얼을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먼저 저랑 이제 지휘를 하시면서 혹시 약간 아쉬웠던 거, 부족했던 거 이런 것들을 채워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일단 먼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네, 관객분들에게 마이크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밀정이고 이제 2년 만에 작품이고 그동안 이제 감독님이 좀 다양한 어떤 장르의 영화들을 이제 계속 연출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번 인랑을 선택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다면, 이유가 있다면? 애니메이션을 몇 편 뭐 이렇게 좀 많이 좋아하는 건 아닌데 몇 편 좋아하는 영화들이 있어요. 만화도 그렇고 만화를 따지자면 뭐 이나중 탁구부 정말 영화로 만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애니메이션 중에서는 공각기동대도 있었고 그리고 아키라도 있었고 실제로 아키라는 미국에 있을 때 제의를 받은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키를 준비하던 전 감독이 제작비를 너무 많이 쓰고 중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영화를 하게 되면은 200억인가를 안고 가야 돼요. 800억 정도의 버jet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돈이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나머지 600억 가지고는 완벽한 아키라의 세계를 구현하기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이 주저했었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 제가 먼저
거절했는지 그쪽에서 먼저 거절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성사가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공각기동대를 되게 하고 싶었었는데 공각기동대는 우리나라에서 하기가 너무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시장 안에서 이제 그 자본을 계산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공각기동대를 구현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었고 또 그 다음에 좋아했던 오시마모루 감독의 일랑이 있는데 일랑을 그게 지금 프로텍트 기어 액션을 한번 제대로 한번 영화를 만들면은 그 전에 영화를 만들려고 했었던 아쉬움들, 못 만들었던 아쉬움들을 어느 정도 보답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죠. 그래서 그리고 일랑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그 독보적인 어떤 무드라든가 세계관들 이런 것들을 한국 사회에 끌어들어와서 영화를 만들면은 좀 더 의미 있고 좋은 영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 바람이 있었습니다. 네, 뭐 결과적으로 그 공각기동대나 뭐 아키라 같은 그 애니메이션들을 김지훈 감독님이 하셨다면 또 역시나 만족스러운 작품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각기동대는 좀 개인적으로 조금 실망스러웠고요. 네, 그 이번 인랑을 만드시면서 이제 제가 영화를 보고 나서 어떤 원작의 어떤 충실한 재현 그리고 원작의 어떤 확장 그리고 어떤 각색이라는 어떤 결과물로 이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요 세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어떤 감독님의 작품을 만드시면서 어떤 생각들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그 원작의 어떤 재현부터 말씀을 해주신다면. 뭘 말씀드려요? 이야기를 거의 이제 그 원작 보신 분들도 느끼셨겠지만은 이야기 스토리의 어떤 그 진행성은 이제 거의 그대로 갖고 왔어요. 뭐 특기대 공안부의 어떤 그 투쟁이라든가 빨간 망토의 모티브라든가 또 그 어떤 그런 모티브들을 영화 안으로 끌고 들어왔고 이 영화는 이제 그 일랑에 대한 저의 오마주이면서 또 저의 또 재해석이 공존하는 영화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원작 일랑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떠한 그 빼놓을 수 없는 것들, 그 강화복, 그 지하수로 그리고 빨간 망토의 모티브 그리고 정말 시대에 맞지 않지만 MG42라는 그 총도 기관총도 갖고 들어왔고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원작 일랑에 대한 어떤 오마주들을 영화 안에 넣으려고 했었고 근데 이야기가 비슷하게 따라가는 것 같은데 조금씩 새로운 어떤 그 캐릭터들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어느 지점서부터 그 이야기의 결이 조금씩 달라지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관객들한테 원작 팬들이나 또 새로운 관객들한테 그것을 이제 조금씩 이야기가 갈라서면서 또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서면서 그런 이제 긴장감을 좀 주려고 했었고요. 거기서 이제 저의 일랑을 한국에서 영화를 하면서 제가 부여한 또는 새롭게 해석한 어떤 부분들이 그 지점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 인랑 영화 속에서 이제 어떤 그 원작하고는 조금 다른 원작에서 좀 더 확장된 어떤 캐릭터의 어떤 배경 스토리가 있는데요. 이를테면 이제 뭐 강동원과 어떤 친구의 어떤 이야기는 원작에서는 조금 이렇게 모호하게 조금 그려진 측면이 있는데 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드러내면서 훨씬 더 좀 캐릭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확장되어가는 어떤 이야기에 좀 주안점을 둔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그 원작은 뭐랄까 되게 무척 건조하죠. 그리고 뭔가 초연되어 있는 뭔가 초월한 사람들의 느낌으로 나오고 자기 감정들 표현을 안 하죠. 근데 그런 만화를 살아있는 배우들이 그대로 한다고 했는데도 어쨌든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니까 정서가 생기고 감정이 생각지도 않게 강렬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관계에서 오는
그 인물들의 어떤 감정들이 원작보다 훨씬 고조화됐었고 또 관계에서 느끼는 엄청난 어떤 그 감정적인 여러 이제 갈래들이 있죠. 뭐 분노도 있고 또 애정도 있고 애증도 있고 이런 것들이 원작보다 훨씬 더 인간적인 모습으로 나왔고 좀 더 고양된 모습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원작에서는 되게 그 오시마모로가 이제 전공투 세대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공투 세대 이후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허무주의 색깔 때문에 그 색깔 때문에 그 원작의 어떤 무드가 되게 암울하면서도 독보적인 어떠한 그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반면에 동시에 되게 모호한 지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락적 또는 상업적 대중적으로는 뭔가 답답한 어떤 지점들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에 대한 어떤 대중적인 해법 또는 한국적인 상황에서의 어떤 재해석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원작에서 생략해버린 또는 언급하지 않은 부분들 이런 것들이 아마 그 덧붙여지면서 어떤 세계관들이 이제 확장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극장대 이야기와 함께 이제 원작하고 아무래도 이제 떼놓고 이제 뭐 영화를 보는 입장은 아니니까 결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작과는 또 완전히 다른 어떤 이야기로 흘러가게 되는데요. 결말을 그렇게 선택을 하시게 된 이유가 있다면? 저는 이 영화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가졌던 질문이 이런 어떤 혼란기, 야만의 시대에도 사랑이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과연 이들은 누가 구원해 줄 것인가? 이런 질문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들을 이런 어떤 혼란의 어떤 핵심 안에서 그 안에서 이들을 구원하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됐고 그것이 사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표면적인 어떤 코드인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이 영화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집단과 개인에 대한 얘기였던 것 같아요. 주인공 임준경은 친구를 거치고 한상우라는 친구를 거치고 이윤이라는 여자를 거치고 장진태라는 아버지 또는 스승을 거치면서 무언가 성장하고 또는 무언가 변화를 하고 무언가 내면을 바꾸게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인물들이 다 어떤 집단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한상우는 공안부, 이윤이는 섹트라는 집단, 장진태는 또 특기대라는 집단의 무언가를 대표하고 대변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세 집단들 각기가 개인성을 띠고 있지만 그들의 배후에 있는 어떤 집단들을 거쳐가면서 개인으로 다시 오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야만의 시대 사랑이 그들을 구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질문에서 그런 사랑이라는 마음이라는 이런 어떤 매개체를 활용을 했고 근데 사실은 이 이야기는 뭔가 집단이 개인을 억누르고 있는 거에서 그것을 빠져나오면서 진정한 자기 자아를 찾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원작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제 오늘 영화를 처음 보고 이제 결말이 이제 오리지널과는 조금 많이 다른 어떤 스타일이어서 조금 놀랐는데요. 사실 영화를 처음 봤을 때랑 조금 시간이 지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영화를 조금 더 깊이 못 본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제 감독님이 말씀은 하셨지만 이게 단순히 어떤 그 두 사람의 어떤 로맨스가 아니라 원작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어떤 조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어떤 조직에서 빠져나가지 못한 그 안에서 어떤 일종의 어떤 소모품으로 어떤 전락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였고 김지훈 감독님이 만드신 일랑은 그 조직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지점들이 어떤 나의 선택 그리고 어떤 나의 길을 간다는 어떤 그런 결말이 굉장히 애니메이션의 실사 영화가 아니라 김지훈 감독님의
인랑이라는 어떤 그런 인정이 붙는 어떤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서 묘사되고 있는 어떤 그런 다양한 어떤 여러 어떤 조직과 어떤 개인의 이야기 이런 지점들은 아무래도 원작과는 좀 차이가 있는데 그런 점들을 좀 많이 이야기를 구성하실 때 좀 고심을 하셨었나요? 네. 아니 지금 너무 설명을 제가 말씀드릴 거를 다 설명을 잘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저는 뭔가 저 현대 다 이제 약간 무척 개인적이고 개인 취향들이 존중되는 사회고 그것을 존중하는 사회여서 사실은 아주 자유로운 개인성들이 발현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저는 오히려는 아니고 어떤 새로운 형태의 어떤 집단화가 구성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SNS 같은 경우에도 자기의 개인 취향을 SNS에 올리지만은 무언가 어떤 집단, 어떤 범주에 속하고 싶은 어떤 그 내적 욕망들이 저는 읽히고 또 사실 이제 그런 걸 통해서 SNS의 어떤 현상을 통해서 그런 걸 또 읽어내기도 하잖아요. 새로운 어떤 집단화에 들어가려는 어떤 욕구, 결국 개인적인 취향이 존중되고 그것이 많이 드러나는 사회인 현대인 것 같지만 또 새로운 어떤 집단에 속하려고 하는 또 그것을 강요하는 뭐 그런 새로운 사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서 결코 그 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좀 느꼈었고요. 그러나 결국 이제 그 진짜 저기 지금 나가시는 분들이요. 지금 잠깐만요. 지금 나가시면 후회할 일이 생기실 거예요. 내가 몇 분 한 3분 나가는 건 내가 그분들도 붙잡으려고 했었는데 정말 후회할 일이 생기실 거예요. 제가 이제 지금 이쯤 뭐 오늘 시간이 이렇게 길지 않은데 뭐 많은 시간이 있어서 더 이제 얘기들을 오늘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이제 제 말투가 좀 졸리운 말투예요. 제가 말하다가도 제 얘기하는 거 들으면 제가 잘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타임에 아주 멋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의 장진태, 정우성 씨. 아니 저분들은 나가시더니 다시 내려오시네. 대박이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말투도 졸린데 같이 얘기하면서 다 잡시다. 보셨어요? 네. 다행입니다. 이제 관객분들한테 질문 한번 정우성 씨도 오셨으니까. 자 이제 관객분들 질문 손 들어주세요. 여기 맨 앞에 앉으시고 질문하신 분에게는 이 보도자료에 감독님과 정우성 배우님 사인이 들어간 것을 증정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선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저는 서울에서 온 김사람이라고 합니다. 여기 서울인데. 네. 네. 짧게 3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이제 원작을 보지 않아가지고 오늘 이제 처음 본 거잖아요, 시세를. 근데 아까 이제 빨간 망토를 모티브라고 하셨는데 이소부와 빨간 망토를 굳이 이렇게 베이스를 넣으신 이유가 있으신지. 왜냐면 다른 이소부가 많잖아요. 왜냐면 개인적으로는 이런 액션 SF 영화에 이소부가 들어간 게 상당히 색다르고 독특하고 잘 어울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는 남산타워에서 떨어지는 씬 빼고는 거의 CG가 없었던 것 같은데 강화복 액션씬들이 CG 없이 순수 리얼 액션인지, 그리고 마지막은 최근에 이제 SF 장르를 많이 찍으시잖아요, 감독님께서. 근데 이제 달콤한 인생처럼 그렇게 진한 루아르 액션이 거의 보기가 그때 달콤한 인생 빼고는 특별히 그냥 액션으로만 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진한 느와르 액션을 영화를 찍으실 의향은 없으신지. 네. 네, 우선 이제 그 빨간 망토는 이제 원작에 나와 있는 얘기고 또 원작에서도 중요한 어떤 모티베이션으로 작용하는 얘기고 그리고 인간 임준경에게 조직이 집단이 무언가 이제 그 늑대로 짐승으로 무언가를 그렇게 수행할 것을 이제 강요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윤희와 임준경 사이에 그 동화처럼 나는 희생될 소녀고 너는 나를 희생시킬 늑대라는 것을 암시를 하는 그 관계의 암시를 하는 얘기고 또 그것이 뒤에 다시 반복됨으로써 근데 마침 그 얘기를 할 때 가장 그 둘이 가장 로맨틱한 어떤 순간이었고 둘의 마음들이 약간 왔다 갔다 살랑살랑하는 어떤 그런 순간에 이제 그 동화 얘기를 하면서 뭔가 감정이 무척 충만되어 있을 때였잖아요. 아마 이제 그때의 두 사람의 어떤 감정이 교류되지 않았을까, 이성적인 감정이 교류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임준경이 이윤희를 죽여야만 하는 어떤 그 타이밍에 그 순간을 역설적으로 임준경한테 얘기를 하면서 뭔가 어떤 감정의 환기를 또 동요시키는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끝까지 인간의 모습으로 가야 될 것인지 또 그 짐승의 모습으로 이 임무를 끝까지 수행해야 될 것인지 범민하고 있는 임준경의 내면을 동요시키는 어떤 모티브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CG는 네, 맞습니다. 이제 그 남산 지금 현재 있는 남산 전망대를 거의 정말 실사처럼 그 재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다 CG일 수밖에 없죠. 근데 합성 CG가 이제 우리나라도 무척 발달이 돼서 전혀 어색하지 않았고. 강화도 액션에서는 뭐 CG가 들어가지 않아 다 실사로 처리를 한 거죠. 그래서 또 이제 내가 이 일랑을 그 실사하면서 가장 주안점을 뒀던 부분이 바로 그 강화도 액션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장면의 어떤 재현과 구현을 무척 고민하고 또 공을 많이 들였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주 큰 세트 안에서 수로 세트를 만들어서 이제 그 안에서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수로가 없잖아요. 근데 원작에서도 그 수로가 중요한 공간으로 나와 있어서 그것을 꼭 영화 안에서 구현하고 싶었어요. 근데 아무리 큰 수로여도 어쨌든 만들어 보니까 너무 이렇게 약간 좀 단순한 느낌이 들어서 또 거기서 이제 그 공간을 또 나누고 가르고 해서 미로처럼 만들면서 좀 더 복잡한 공간 구성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진한 느와르요. 저는 생각해보면 다 느와르인 것 같아요. 제 영화들은요. 이제 느와르의 특성상 이제 약간 시각적인 특성상 어떤 그 콘트라스트라든가 명암의 어떤 그 극명한 대조 이런 것들서부터 또 추락이라는 또 어떤 그 내면적인 어떤 테마들이 있는 거잖아요. 돌이켜 보면은 항상 다 느와르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강도가 느와르의 어떤 그 스타일의 어떤 강도가 좀 덜하고 더한 차이는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워낙 느와르 장르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소재가 정말 질문하신 분이 원하실 법한 그런 어떤 강렬한 느와르 소재가 있으면은 언제든지 하고 싶습니다. 아니, 등장하시니까 좀 분위기가 눈빛이 달라지시는데. 아니 이쪽이 많이 채워졌어요. 아까 뭐 딴 데 쳐다보고 계시는. 네, 여기 손 흔드시는 분.
네, 영화 너무 잘 봤고요. 감독님 영화 중에서 부감샷이 제일 많이 나온 영화가 이 영화가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특이한 거는 부감샷이 계속 나오다가 심지어 이제 맨 마지막 되면 이제 그 한효주 씨가 이제 하늘을 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집단에서 전락해버린 개인의 이미지를 그렇게 담으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도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부감샷을 막 의도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의도했던 건 아니었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무언가 샷을 어떤 특별한 의도가 없는데 그 샷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보면은 대부분 다 저희 무의식이에요. 근데 무의식이라는 것이 없는 의식이 아니라 내 안에 잠재되어 있던 어떤 의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무의식의 반영들을 영화 안에서 집어넣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아마 이제 그런 것도 부감샷 또는 하늘을 올려다보는 샷, 그리고 또 이거 보니까 이 영화에서 벽을 뚫고 나가는 어떤 액션 장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것도 저의 무의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물들 앞에 새겨진 어떤 그 두터운 벽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산도 유리창도 유리벽이잖아요. 그걸 뚫고 나갔을 때 살고, 장진태 이제 마지막 어떤 그 자기가 극복해야 될 대상인 장진태와의 액션도 장진태 처음으로 이제 달려들어서 그 액션을 펼칠 때도 장진태와 함께 벽을 뚫고 나가고 뭐 이러는, 그러니까 뭔가 벽을 뚫고 나가려고 하는 그 인물의 어떤 액션들이 그것을 내가 왜 자꾸 이런 것들을 만들까 생각을 해보고 돌이켜보면은 그게 저의 이제 이 영화의 어떤 주제를 암시하는 어떤 나의 무의식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옛날에 제 어렸을 때는 아니구나. 저 젊었을 때 무슨 코미디 프로에 백투더 퓨처를 패러디한 벽 뚫고 퓨처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어느 벽을 탁 뚫고 지나가면 다른 세상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코미디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벽을 뚫고 어디론가 계속 전진하고 뭔가 이렇게 자기 맡고 있는 것을 쭉 뚫고 나가려는 그 주인공의 어떤 그 내면이 저의 어떤 그런 그 주인공의 그 내면을 제 무의식화된 어떤 샷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감샷이라든가 하늘을 올려다가 보는 샷들은 제가 한번 또 저의 어떤 무의식인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분위기를 급반전시키는 남자, 네, 장진태 역을 맡으신 정호성 배우님에게 질문을 드릴 텐데요. 되는데. 이번에 연기하신 인물이 기존에 이제 연기하신 캐릭터랑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좀 차갑고 좀 감정이 조금 절제되고, 그리고 영화 속에서 어쨌든 주인공은 이제 따로 있지만 이 전체적인 어떤 이야기의 무게 중심을 잡아가는 어떤 역할로서 이제 참여를 하셨는데요. 이 캐릭터를 준비하시면서 어떻게 그 생각을 하시고 좀 연구를 하셨는지. 장진태는 대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잔동작이나 산 감정에 대한 표현은 크게 필요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감독님이 이제 미장센에도 되게 민감한데 사실은 소리에 되게 민감하세요. 그리고 이제 장진태라는 사람의 말투나 톤에 대해서 굉장히 원하는 게 확실하셨고요. 근데 이제 확실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출구를 찾는데 오히려 더 시간을 많이 소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감독님이 얘기하는 그게 이제 잘 설명을 한다라고 하지만 이게 단어가 갖고 있는 모험들은 늘 상대적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장진태의 소리를 찾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외모적으로도 이전에 비해서 좀 이렇게 과하게 어떤 그 이렇게
분장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어떤 캐릭터의 어떤 성격을 부여하는 장치인 건지. 예, 그렇죠. 예, 뭐 월등한 어떤 그 전투 인력이니까 그 전투 인력으로서 어떤 세월의 어떤 녹들을 이제 표현을 했죠. 근데 그래서 얼굴을 많이 망치려고 뭐 주근깨도 넣고 얼굴도 태우고 상처도 내고 그랬는데도 계속 멋있는 거예요, 모델 때마다. 그래서 어느 선에서 포기를 했어요. 뭐 이걸 얼굴을 건드려도 이렇게 멋있을 수가 있나? 딱 이러면서 그냥 멋있나? 예, 맞아요. 그래서 네, 다음 질문하시고 질문하겠습니다. 묘태하신 여자분. 네, 영화가 통일을 앞둔 시점에서 배경으로 진행이 되는데 최근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을 보고 반영하신 건지 아니면 그 전에 영화를 만들어 두셨던 건지 궁금하고요. 또 중간에 수전 선택의 타인의 고통이라는 책이 등장하는데 그 책을 등장시킨 이유가 궁금합니다. 정우성 씨가 대신 말씀하시죠. 이 얘기를 할 때 시나리오를 쓸 때는 작년이었죠. 작년 4월 달인가가 완고를 냈어요. 그러면 이거 초고 낼 때는 그 겨울이었죠. 그럼 거의 2년 전이었는데 그때는 뭐 통일이란 것은 정말 그 공상과학영화만큼 요원했던 거였어요. 근데 정말 현실은 정말 공상과학영화보다도 훨씬 더 압도적인 변화를 보이는구나라는 것을 내가 이번에 느꼈는데, 그래서 개봉 편집을 끝내고 막 이제 개봉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통일 국면, 통일 이슈 막 대두되는 거였어요. 근데 내가 영화에서 이제 통일 이슈의 소재를 끌어들여왔던 것은 영화에서 되게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부분이긴 한데, 이 영화를 일랑을 한국 실사 영화로 만들면서 시대를 언제쯤으로 할까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미래를 해야 되나, 현재를 해야 되나, 과거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 스팀펑크라고 그러죠. 그 대체 역사. 그러니까 사이버펑크의 대안으로도 이제 그 스팀펑크라는 어떤 장르가 나왔는데, 그래서 과거의 어떤 특정 사건을, 특정 시대를 다시 그 가상화해서 영화를 만들까. 그래서 뭐 일제시대도 생각을 해봤었고, 그리고 4.19 때, 또 5.18 때, 그 다 대입을 해도 이 얘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스팀펑크로 영화를 만들면은 너무 영화적으로 흐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현재나 미래로 하되 근미래로 설정을 하자. 그럼 근미래, 그러니까 그 사이버펑크 이후로는 이제 그 미래상들이 다 이제 디스토피아적인 세계를 그리고 있잖아요. 어둡고 암울하고 그 미래에 대한 불안을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 일단 근미래를 하는데 미래를 조금 현재 징후들 중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들을 건드려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예를 들면은 뭐 청년 실업률 또는 뭐 출산율, 뭐 이런 소재들을 가지고 들어오면은 어두운 그 디스토피아적인 세계를 그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근데 이런 것들은 뭐 예를 들어서 칠드론맨에서는 이제 그 불임을 통해서 인류의 종말이 온다라는 가정을 했기 때문에 또 그것도 한번 썼던 소재고, 그리고 뭐 바이러스라든가 뭐 여러 소재들이 있었는데 가장 한국적인 게 통일 이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국가적으로 전 국민이 예민하게 극렬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뭘까요? 통일 이슈가 되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또 원작에서 특기대와 공안부의 어떤 권력구도, 그런 헤게모니 싸움을 또 가장 잘
활용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통일 이슈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통일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분명히 있을 테고 거기에 어떠한 이해와 이익을 기반으로 하는 세력과 단체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원작의 권력기관들의 어떤 암투 투쟁을 통일 이슈에 끌어다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서 근미래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한국의 어떤 상황을 그렸는데 이제 그걸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그렸던 거죠. 그러니까 뭐 SF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현재 징후들 중에서 그것들을 과장시키고 극단화시키면서 현재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환기하고 어떤 재미화하는 어떤 작업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갖고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시기적으로 딱 맞아떨어질 줄은 전혀 몰랐죠. 질문이 또 있었나요? 네. 타인의 고통. 되게 어려운데 타인의 고통. 제가 수잔 선택을 좋아해요. 수잔 선택의 그 책들을 좋아하고 그리고 어쨌든 여기가 계속 서로한테 서로 속이고 그 속이는 것은 서로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타인의 고통의 어떤 수잔 선택이 쓴 타인의 고통은 좀 더 달라요.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그것이 소비화되고 이런 거에 대한 고발 뭐 여러 의미들이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그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지는 어떤 인간이 가지고 일 수 있는 모든 어떤 그 재앙들, 전쟁, 뭐 죽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이미지로 소비하고 무감해지는 이런 것들을 다루는 책이거든요. 되게 좀 어려운 책이었고 저도 뭐 쉽게 뭐 이걸 다 얘기할 수 없지만은 내용은 다른데. 그런 것을 서로 속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두 사람이 그리고 또 이윤희가 또 가장 그 주인공을 공경에 빠뜨릴 수 있는 고통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책을 들고 있는 아이러니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자 했던 거였죠. 네, 이번에 좀 뒤쪽으로 저기 막 참지 못해서 질문 이런 분들이 한 번씩. 이제 저분 영화가 이제 근미래로 배경을 설정을 했는데 영화를 보다 보면은 이런 분위기나 감성이 오히려 80년대나 그런 과거 같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인트로 부분에서도 뭐 브라운관 TV가 등장하고 뭐 성수동 헌책방이라든지 그 근처 뭐 점집 막 이런 좀 감성적인 분위기가 나는데 그 감독님께서 그런 거는 의도적으로 하신 건지 한번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이제 뭐 SF 중에서도 이제 뭐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것들 중에 이제 블레이드 러너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이제 그거는 완전 비주얼적으로 미래 삶을 완벽하게 구현했는데 뭐 디바이스라든가 뭐 어떤 모든 어떤 그 미래 삶들을 새롭게 정조했는데 저희는 이제 그 강화복과 미술에 돈을 많이 써서 엄청난 돈을 써서 그것까지 할 염두가 사실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 좋은 그 SF 고전 중에서 걸작 중에서 그러면 우리 영화가 취해야 될 레퍼런스는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칠드 오브 맨 같은 경우가 되게 레트로한 SF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근데 사실은 약간 그 프롤로그에 생략된 말들이 있어요. 강대국들이 수입을 원천 봉쇄하고 무역 봉쇄를 하면서 내수 경제만 활성이 됐는데 그래서 모든 것들이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막 오히려 이제 10년 후로 이렇게 퇴화된 어떤 되면서 국내 경제 세상이 무척 안 좋아지는 어떤 부분들이 나레이션에 사실 있었고 이제 그 나레이션에 맞춘 이미지들을 구현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그 나레이션이 좀 이렇게 너무 길어서 생략되면서 이제 그렇게 됐던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단순히 뭐 그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들이나 그 단체들이 단순히 민족의 통일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유가 있었겠죠. 통일을 하면서 통일 비용들 또는 뭐 그 우선순위에서 실업률이라든가 경제 상황의 호전 이런 것들이 더 급한 거 아니냐. 근데 뭐 또 예를 들면 정부 차원에서는 중장기적으로는 통일 이후가 경제 성장을 더 뭐 든든하게 할 수 있는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더 담론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것도 영화에서 조금 많이 생략된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어쨌든 접근 자체를 약간 레트로한 SF로 가자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내수 상태가 무척 후퇴된 어떤 경제 상황이어서 그런 경제난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국민들이 이제 찬반으로 갈라서고 뭐 이런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을 연출하려고 했었던 거였죠. 네, 다음 질문하시면. 안녕하세요. SF물인 줄 알고 봤는데 기대 이상이어서 충격 먹은 고3 남학생입니다. 일단 영화 재밌게 봤습니다. 뭐 쓸데없는 질문 같은데요. 그 한국의 하늘 이미지가 보라색이어서 좀 놀랐는데 혹시 의미 같은 게 있나요? 거기 영화 중에서 아니 나는 보라색 하늘을 본 적이 있어요. 너무 보라색. 살면서 그런 건 본 적이 없어요. 몇 살이야 지금? 고3이요. 고3이 몇 살인가? 19살. 19살. 제가 그런 하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니 난 봤다니까. 한 30년 더 살면 볼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내가 19살 때 본 것 같은데 새벽에 늦게까지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난 본 것 같아. 아 그냥 이뻐서 나온 거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보라색 하늘을 볼 수 있는 감독님의 답변이셨습니다. 이제 보라색 하늘을 못 봤어요? 본 적 없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나 인스타에서도 본 것 같은데. 예, 다음 질문. 세보정이었네. 저쪽에 계신 분. 여자분. 네. 저는 정우성 씨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마지막 부분에서 그 강동원 씨랑 액션씬이 있는데 그 부분이 되게 격해서 어떻게 뭐 힘든 점이나 어떤 느낌으로 연기를 하셨는지 좀 궁금해서 질문 드려요. 네, 격하고 힘들게 촬영했습니다. 이 강하복이 이렇게 보여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굉장히 강하고 파워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둘 장지태와 임준경이 그 강하복을 입고 맨몸 액션을 할 때는 그 강하복이 주는 이미지만큼 좀 강렬한 어떤 몸의 움직임들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좀 거기에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 강하복 무게가 한 38kg, 40kg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다 그러니까 풀 장착을 했을 때. 근데 대신에 이제 그 투구랑 마스크를 안 하고 이제 뒤에 그 뭐죠 그 기관단총 7탄통을 안 찼으니까 조금 빠지더라도 적어도 한 20-30kg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걸 입고 뛰고 나르고 하는데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뭐 액션은 액션이지만 그 임준경과의 이제 그 액션 이후에 그 감정적 선택 그리고 질문 이런 것들을 위한 어떤 그냥 행동인 것뿐이죠. 그 전에 말을 꺼내기 위한 어떻게 보면 잠동작 같은. 네. 그 장진태가 임준경한테 마지막에 너 도대체 왜 그러냐라는 질문이
참 많은 생각을 들게 하는 대사였던 것 같아요. 장진태는 자기의 신념이 맞다라는 생각에서 어떻게 보면 장진태는 기성세대니거든요. 그 새로운 세대인 임준경한테 내가 맞다라고 강요만 하지만 사실은 전혀 임준경을 이해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집단과 개인의 관계를 얘기하는 영화라고 하는데 그러면 사실은 이제 장진태는 평화, 통일이라는 대의를 갖고 그걸 실행을 하려고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런 평화의 대의를 위해서 사용되는 폭력은 정당한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잔 손택은 또 되게 우연히 베트남 전쟁 때 그 반전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던 작가이죠. 이 영화가 이렇게 갖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집단들 사이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전체주의라는 어떤 개념들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그런 그 집단들이 갖는 그런 공통된 그 가치관으로 인해서 희생되는 개인의 인격, 가치관은 어떤 식으로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질문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예, 모자 쓰신 분. 사실 질문을 드리는 것보다 저거 꽃다발 드리려고 누구한테 주신? 감독님이요. 아 저요? 아침부터 준비였는데 아 정말요? 오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아. 사실은 제가 이번에 여기 너무 떨려갖고 말이 안 나오는데 감독님 첫 영화 조용한 가족부터 극장에서 봤었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너무 뵙게 돼서 영광이라서 꽃다발 준비한 건데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제가 잘 키우겠습니다. 아니, 감독님 처음 말씀하실 때는 톤이 좀 다르시던데. 네, 제가 되게 약해요 이런 거. 주세요 또. 다음 질문하실 분. 네, 저기 여성분. 끝날 때쯤에 장진태랑 임준경이 격투신을 벌이잖아요. 근데 그때 임준경이 그만둔다고 하고 뒤돌아서 걸어나가는데 총성이 하나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임준경이랑 장진태랑 아무도 죽지 않아서 그 총성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네. 누구한테 질문하는지. 정호성 씨가 얘기해. 네. 영화를 보고 거기에 총성이 있더라고요. 네, 저도 오늘 보고 알았어요. 장진태가 아마 그냥 걸어나가는 임준경의 뒤에다는 쏠 수 없고 그래서 화나서 그냥 하늘에다 대고 한 방 쏘지 않았을까? 답이 됐을까요? 네, 다음 질문하십시오. 네, 여기 흔드시는 분. 네. 예, 감독님 영화 정말 잘 봤고요. 제가 궁금한 점은 이게 원래 원작이 그 시대 배경이 1960년대인데 이 실사 영화에서는 이제 2029년으로 굉장한 좀 시간적인 갭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갭이 좀 이렇게 뭔가 좀 그 위화감이 없을 정도로 좀 하기 위해서 좀 어떤 쪽으로 좀 하셨는지. 그러니까 이 원작을 보면 굉장히 그 잿빛으로 전후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영화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는지 아니면은 미래이기 때문에 그걸 좀 깔끔하게 좀 처리하셨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빨간 두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원작에서는 어머니로 나오는데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근데 할머니로 바뀌어 있는 듯해서 이건 또 어떤 의도가 있으신 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화 음악 중에서 그 원작에서 나오는 그레이스였나요? 요게 네. 그대로 들어갔더라고요. 네. 이건 꼭 넣어야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넣으신 건지 그렇게 세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 간단한 것들, 대답이 정말 간단할 수 있어서 좋고요. 일단은 네, 그렇죠. 뭐 미래인데 이제 미래도 어떠한 상황을 그리냐에서 뭐 다르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프롤로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와 그러니까 내가 그 시점도 그 근미래로 설정했던 것은 어떤 현실적인 느낌들은 더 미래지만은 지금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은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은 현재의 어떤 불안과 그 징후들을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서도 드라마틱한 어떤 반응들을 끌어낼 수 있으면서도 또 현재적인 어떤 의미를 계속 예민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들 때문에 근미래로 설정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시기적인 그 배경 시점을 어떻게 할까 그 고민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뭔가 이제 디지털라이즈가 된 어떤 사회에서 뭔가 멈춰서 후퇴돼 버리는 어떠한 국가의 풍경들을 좀 보여주려고 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음악은 제가 그 원작 일랑을 통해서 가장 여러분들도 원작 팬분들도 가장 좋아하는 음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그레이스랑 그 오메가를 이제 선택을 했던 거였는데 거기서 나오는 그 노래 있잖아요. 그 그레이스 나오는 노래가 누가 부르는지 아세요 혹시? 모르시죠? 그 카우보 비밥을 북한의 욕고의 목소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분이 또 원작 일랑 이와의 겐지의 또 부인이시라고 하더라고요. 그 원작의 오마주 중에서 제가 이제 되게 리스펙트하는 부분 중에서도 이와의 겐지 그 몽환적인 음악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게 원작 팬들을 음악 자체로도 너무 좋고요. 또 원작 팬들을 그 음악을 들었을 때 원작 팬들이 좋아할 요인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간에 질문 하나 더 뭐였죠? 빨간망토 버전이 진짜 많아요. 그 프랑스 제가 지금 선택한 건 약간 프랑스 버전이에요. 근데 프랑스 버전이 가장 원색적이고 가장 적나라하고 약간 가장 또 섹슈얼리티한 어떤 소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그 대상들이 이제 바뀌긴 해요. 할머니도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머니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근데 어머니가 심부름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할머니, 어머니 다 동시에 나올 수도 있고. 뭔가 어쨌든 프랑스 쪽 버전이 가장 뭐랄까요, 강렬하고 원색적이어서 잔혹 동화에 가장 잘 맞을 거란 생각을 해서 그 버전을 택했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예, 저기 두 번째 줄에 앉아 계신 분. 안녕하세요. 그 영화 보다가 수트가 거의 중점적으로 나오잖아요. 무기 중에 그 수트가 원작에서 현실로 갖고 오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 탄생 비화나 끼고 계셨던 정우성 배우님이 막 끼다가 이거 좀 아닌데 막 하면서 힘들었던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 수트는 그 정말 그 헐리우드의 그 팀들이 제작을 했어요.
로보캅과 아이언맨을 만들었던 팀들이 만들었을 그 퀄리티는 정말 보증할 만한 거였고요. 그 사람들이 만들면서 계속 그 시뮬레이션도 보내줬고, 그리고 입고 뛰는 모습,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거 뭐 계속 자료 화면들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컨펌을 하고, 재질도 보고, 상태도 보고, 또 가격도 또 봐야 되고, 이러면서 복잡한 어떤 심정으로 하여튼, 근데 하여튼 결과물은 아주 되게 훌륭하게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팀들이 원작 일랑 팬이기도 하고 해서 정말 제대로 정말 그 프랙티스 기어를 강하고 잘 만들어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까 이제 저도 강동원 씨한테 처음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 강화복이 좀 되게 무거워요. 정말 그 군장까지 무슨 메이킹 필링 보니까 강동원 씨가 이렇게 막 옷을 벗으면서 아니, 군장이 이렇게 무거웠나? 막 이러면서 그 강화복을 벗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되게 무거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강동원 씨가 그 팀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다 장착하면 다 이렇게 무겁냐고, 좀 가볍게 할 수 없었냐고, 그러니까 할 수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강동원 씨가 약간 아니 왜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그 팀이 되게 진지한 표정을 지으면서 돈을 더 내면 가볍게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우리의 자본으로 만들어서 최적의 어떤 상태였던 거예요. 이제 그걸 고스란히 배우들이 안고 갔던 건데, 근데 그게 너무 또 가벼우면은 지금 영화에서 나오는 어떤 그 묵직한 느낌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잘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강화복 액션을 훌륭하게 묘사한 특기대 여러분들, 그리고 강도훈 씨와 또 최민호 씨, 그리고 또 정호성 씨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말 나온 김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이제 동원이가 오늘 얘기할 때 알았어요. 아, 돈 더 드리면 더 가려고 만든 거구나. 저는 약간 좀 옛날 방식으로 작업하는 성격이라서 뭐 현장에 가면 이게 그냥 최선의 선택이고 이 안에서 그냥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늘 임하기 때문에 그런 줄도 모르고 저런 줄도 모르고 그냥 주면 입고 입으면 그 강화복이 나한테 주는 어떤 그런 느낌 받아서 그냥 연기하고. 평소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랬습니다. 강화복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원작의 애니를 보신 분 아마 굉장히 좀 강렬한 인상이 남으셨을 것 같아요. 오시마모루가 그런 굉장히 밀덕으로 유명해서 그런 총기류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꼼꼼하게 이제 하게 되는데, 이번 김지훈 감독님의 영화는 제가 본 바로는 어쨌든 애니메이션에서 보여줬던 매력적인 강화복이나 총률에 대한 어떤 묘사들이 훨씬 더 디테일하게 또 규모 있게 굉장히 멋지게 연출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 뒤쪽에 이제 검은 옷을. 예. 근데 나는 정말 GV 많이 했는데 이렇게 질문 많은 관객분들 처음이에요. 원래 이렇게 많았었나? 네, 정우성 배우님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나갔다 올까지. 네, 김지훈 감독님 달콤한 인생 굉장히 감명 있게 봤는데 마지막 액션씬에서 장진태 역할의 배우님께서 대사 중에 너 왜 이러는 거냐, 뭐 그런 비슷한 대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달콤한 인생이니까 마지막 장면에서 너 대체 왜 이러는 거냐, 그런 다음에 정우성 배우님이 그 애 때문이냐 할까봐 조마조마했거든요. 각본 쓰실 때 그런 걸 혹시 떠올리셨는지, 저만 그런 비슷한 느낌을 받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들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래서 혹시 그걸 염두에 두셨는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마지막 또 액션씬에서
강동원 배우가 이 작살로 다리를 뚫렸는데 너무 잘 뛰어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떤 의도가 있으셨는지, 강화복에 그런 기능이 있는 건지 그래서 여쭙고 싶었습니다. 네. 네, 그 사실은 뭐 그 때문이냐 것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정우성 씨 그런 질문을 하면은 임준경이 7년 동안 당신 밑에서 개처럼 지내는 날 이런 대사를 아니 농담입니다. 네, 그 저도 영화를 거의 만들고 이제 편집하면서 보면서 약간 달콤한 인생이 생각났어요. 근데 뭐랄까 달콤한 인생의 그 선우가 약간 이제 진화한 어떤 그 버전이 아닐까? 굳이 생각을 한 뭐 어떤 뭐 말을 만들자면은 달콤한 인생은 뭐 여러 이제 그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얘기 뭐 그 주제들이 있긴 한데 되게 이제 나르시스트의 어떤 모습을 띠고 있죠. 달콤한 인생의 주인공은. 그리고 무언가 자기와의 싸움에서 진 한 남자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 어떤 대상보다는. 그래서 그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그 자멸의 순간에도 유리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죠. 자기가 무너져가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한 남자의 어떻게 보면 약간 유아적인 어떤 느낌의 남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의 임준경은 그거에서 약간 좀 뭐랄까 성장한 뭐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을 만든다면 달콤한 인생의 성장한 또는 진화된 버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진짜 만들고 나왔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편집을 보면서 그럴 수 있겠다. 약간 달콤한 인생 비슷한 느낌이 난다는 생각도 저도 좀 들었고요. 그리고 또 뭐였죠? 질문이? 작살. 그게 정말 그 고백하는데 편집된 장면이 그 사이에 하나 있었어요. 몰핀으로 그 작살 맞은 부위를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찌르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그거는 DVD에 꼭 넣을게요. 그래서 하여튼 그 고통을 잊고 다시 뛰어가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장면을 왜 넣었냐면은 그 로봇처럼 보이는 한 그 어떤 형태에 되게 인간적인 모습. 그래서 그 작살 맞고 이렇게 막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이렇게 고개를 떨구고 쉬는 씬이 있었거든요. 근데 찍을 때는 되게 좋았어요. 또 그 임준경의 그 인간 병기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그게 이제 그 인간 병기와 인간의 모습에 어떤 짐승과 인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이제 거기서 이제 막 빠져나올 수 있는 모습도 보여주는 약한 부분들을 보이는 장면이기도 하고, 찍을 때는 좋았었는데 편집하면서 이 영화의 어떤 탄력성들이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그 부분이. 근데 우리 영화가 이제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그런 어떤 멜로한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근데 이걸 꼭 넣어야 될까? 이런 걸 질문하는 사람 있겠지? 막 이런 걸 겁내하면서 이거 안 넣을까? 아무튼 되게 짧게 넣을까? 빼. 그 다음에 아니 이것도 질문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야. 이러면서 다시 넣었다가 뭐 이러면서 결국은 어쨌든 그 마지막 액션의 어떤 그 탄력을 좀 더 살리기 위해서 그거는 생략했어요. 근데 꼭 DVD를 꼭 넣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기 여자분들 이렇게 한 손 흔드시고. 감사합니다. 저 강동원 배우님은 중간에 키스씬이 있었는데 정우성 배우님은 없어서 약간 서운하지 않았는지. 네, 마지막으로 하기에 딱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누구랑 했어야 되죠? 키스를? 하늘이. 구미경. 구미경 취조하면서 들이댔고 그랬나? 어쩌죠? 그래요? 네. 네. 장기태는 남자를 더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다음에는 키스씬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짧게 답변이 끝나서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네, 예, 저기 손 흔드시는 분. 이제 그 다 들어있어요. 그런 의미들. 그리고 어떤 로맨틱한 어떤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서울의 중심에 있는 남산이 있고 서울의 어떤 그 랜드마크 같은 느낌이 있었던 거였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탈출할 수 없는 방법들을 유리창을 깨고 그 밑으로 뛰어내린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주 악조건의 상황에서 이들을 몰아넣을 수 있는 어떤 공간이 무엇일까, 아슬아슬한 액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이런 곳에서 이런 액션을 한단 말이야 라고 얘기를 들을 법한 공간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인 곳으로서 남산타 전망대를 구상을 했죠. 근데 그때도 하면서 이게 과연 이게 가능할까? 여기서 액션을 벌이고 밑으로 뛰어내리고 또 거기서 밑에 내려가서 또 그 카약션을 벌이고 이런 액션의 동선들이 가능할까? 근데 해보자. 이 일랑 자체가 사실은 무모함, 일랑을 실사화한다는 것 자체가 무모함이고, 그 무모함에는 뭔가를 어려운 것을 해내는 어떤 과정에 에너지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에너지가 분명히 영화 안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랑 만들 때 10년 전에 놈놈놈을 만들 때 같은 똑같은 어떤 심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무모한 도전인데 그것을 불가능할 것 같지만은 성취해내는 어떤 과정에 나올 수 있는 모든 에너지의 총량들이 영화 안에 분명히 들어갈 것이다. 대신 나는 무척 아프겠지.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그냥 과감하게 그런 그 공간을 설정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거는 사실 또 이윤희의 어떤 전략이었기도 하죠. 굳이 자기 책방에 끌고 와서 그 로맨틱한 순간들을 만들고,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그 남자한테 빠져버려 흔들리는 어떤 자기도 모습이 있었고, 근데 그 이윤희의 계략이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또 사실은 자기가 또 그러니까 그 동화도 사실 누가 속인 거고 누가 속여서 그쪽으로 끌고 온 것이고 또 누가 먹잇감이고 누가 사냥꾼인지 이런 것이 그런 어떤 관계들이 역전되고 암시하고 역전되고 이런 것들이 되게 풍요롭게도 장체화할 수 있어서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GV는 여기서 마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그 감독님, 그 정우성 배우님 좀 마지막 인사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늦게까지 정말 너무 많은 질문을 끊임없이 나오는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첫 일반 시사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첫 인상이 또 뒤에 안 보신 분들의 어떤 그 영화적인 어떤 즐거운 감동으로 전달될 수 있기를 꼭 바라지 않고 여러분들이 오늘 첫 첫 관객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관객분들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지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월결에 이렇게 여러분과 즐거운 대화에 함께 동참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관객분이셨는데 여러분이 영화를 잘 봐주신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고요. 어떻게 보면 인당은 그 상업 영화로서의 법칙을 좀 많이 깨면서 새롭게 도전하는 그런 또 영화인 것 같아서 그 새로움이 더 많은 분들에게 아주 신선하고 충격적이고 재미있는, 그리고 감독님이 늘 바라는 그 섹시한 멋진 영화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관객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네.
들어가세요.